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권력의 중심에서 굵직굵직한 감투. (1979년 10월 15일) 정치국 회의 결정으로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 된 나는 중앙당으로 출근해야 했으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서 손님과 동행한 채 함흥지구에 있었다. 그래서 첫 출근이 며칠 늦어졌다. 출근 첫날 나는 먼저 김정일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김정일을 당 본청사의 집무실에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서 금수산 의사당에서 김일성은 자주 만났지만 당 청사에는 찾아갈 일이 별로 없었다. 본청사는 내가 서기로 근무하던 1950~60년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우선 호화롭게 꾸며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김정일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면서 10월 15일 정치국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더니 방금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황 선생은 학자이시기 때문에 당 일꾼이 되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다면서 우선 황 선생에게 당에 들어와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령님의 슬하에서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자라났으나 일을 잘하지 못하고 심려만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니 이번에 또다시 주신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내 대답을 듣자 김정일은 대단히 만족해하며 김일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선생이 찬성했으니 오늘부터 정식으로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나에 대한 김정일의 처우는 이례적이었다. 김정일은 당 중앙에 들어와 간부들의 이론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주체사상의 대외 선전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주체사상연구소는 사상 이론적으로 대외 사업을 하는 당 국제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중앙당 부장으로서 외교부장인 허담도 불러서 과업을 좀 주라고 했다. 주체사상 대외 선전을 한 30년간 줄기차게 하다 보면 세계 사상계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었다. 나는 김정일이 양형섭을 중앙당에서 내보내고 그 대신 허담을 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중앙당 부장으로서 행정기관인 외교부에 대한 지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허담을 불러 과업을 주라고 한 것은 나를 추워주기 위한 말이라고 새겨들었다. 그러나 주체사상 선전을 한 30년간 줄기차게 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한 말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 부서를 만드는 것이니까 사람을 잘 골라보라고 했다. 당 간부부에서 적극 도와줄 것이니 11월 중으로 조직 인선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국제부 때부터 주체사상 관계를 담당해온 과장이 이미 발령을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와 사업 방향과 인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쁘게 조직 인선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라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금수산 의사당 내에 정치국 회의실로 갔더니 김일성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치국 회의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다. 김일성이 나를 과학교육 담당 비서로 임명한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과학교육부는 전체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그리고
보건기관들을 담당 지도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나를 과학교육비서로 임명한 것은 나에 대한 커다란 신임의 표시였다. 며칠 후에는 김정일의 지시를 하면서 내가 중앙당의 비서, 부장들의 학습조를 책임질 강사로 임명되었다고 본부당에서 알려왔다. 본부당은 중앙당 안에서 일하는 모든 당 일꾼들의 당 생활을 통제하는 김정일 직속 조직이었다. 며칠 사이에 굵직굵직한 감투를 몇 개나 쓰고도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나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중앙당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김정일의 지시를 맡으면서 단련되어 온 것에 비해 나는 권력의 중심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주는 대로 감투를 받아 쓴 일개 학자일 뿐이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걸 모르고 있었다. 20여 년 전 김일성의 서기실에 들어갈 때나 대학 총장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 계산 없이 사람들을 대했다. 나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볼 일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 중앙당 비서로부터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두었다가 김정일에게 보고한다는 조직부의 질서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첫 타격을 조직부에 나가 강연을 하고 난 직후에 받았다. 나의 강연에 대해 조직부 제1부부장이 평가해서 김정일에게 올린 보고서 사본이 나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비서의 태도가 교만하고 당성이 없는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강연할 때 조직부 제1부부장이 무엇인가를 계속 적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곰곰이 따져보니 나의 강연 내용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나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부 일꾼들을 학생 취급했던 것이다. 나는 지체 없이 자기 비판서를 써서 김정일에게 올렸다. 오래전에 김정일의 한 측근이 와서 내가 올린 자기 비판서에 김정일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중앙당 부서들의 서열은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순이었고 과학교육부는 경제부들보다도 뒤였다. 주체사상연구소는 인텔리들이 모인 부서라고 해서 더 떨어져 꼴찌에서 몇 번째였다. 특히 조직부는 김정일의 직속 부서로서 다른 부서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강한 조직이었다. 조직부 부부장들은 다른 비서들에게 예의를 차리기는 했지만 비서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이는 김정일이 조직부를 가장 신임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정일은 다른 조직보다 조직부의 보고를 신뢰했던 것이다. 선전부도 김정일의 직속이라고는 하지만 조직부보다는 신임을 덜 받았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전부 조직부가 관리하고 각급 당위원회 간부의 임명도 조직부가 관장하고 있었다. 선전부 사람들이 착각한 채 건방지게 행동했다가는 조직부의 공격을 받아 박살이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쫓겨나기도 했다. 김정일은 나를 비서 부장학습조 강사로 임명하면서 마음대로 강의해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본부 당위원회에서 써주는 강의안에 근거해 학습회를 지도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나는 본부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앙당 강연회나 강습회에 자주 나섰다. 조직부와 선전부는 김정일에게 직속되어 있어 비서나 부장이 없는 조직이었다. 즉, 비서나 부장의 역할을 김정일이 직접 한다는 뜻이었다. 김정일은 나를 다시 중앙당 안에 조직된 사상이론문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아마 이것이 와전되어 내가 사상 담당 비서라는 소문이 내외에 퍼졌던 것 같다.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인 만큼 주체사상을 담당한 비서가 사상비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선전부는 김정일이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전비서가 아니었다. 주체사상연구소를 가동하려고 하자 중앙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경우는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주체사상을 제대로 선전하려면 당장 중앙당 일꾼들부터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했다. 이미 당에서는 1년에 한 달 정도의 강습제도가 있어서 중앙당 소속원들도 중앙당 학교에 들어가 사상이론 강습을 받고 있었다. 나는 김정일에게 중앙당 일꾼들의 주체사상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중앙당 학교에 들어가 한 달 동안 강습받던 것을 중단시키고 주체사상연구소의 주관 아래 중앙당에서 주체사상 강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일은 그 자리에서 승인했다. 나는 그 기회에 우선 주체사상연구소 일꾼들의 사상을 통일시킬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연구소의 핵심들을 모아 한 달 동안 강습시킬 강의 원고를 함께 작성했다. 나는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수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지 주체사상 이론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령의 개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강조하면서 주된 초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두었다. 나는 강의 원고 한 줄을 쓰는데도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묻고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납득시키도록 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논쟁을 벌이도록 했다. 혼자 쓰면 5일이면 될 강연록을 토론하면서 쓰느라고 45일이나 걸려 작성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연구소 학자들은 더욱 긍지가 높아지고 이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주체사상 강습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 우상화와 개인 독재를 강화하려는 통치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지지하는 아첨분자들이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보편적 진리로서 철학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보편적 진리에 기초한 독자적 철학체계로 발전시키려는 나의 주장과 계급주의적 입장에서 수령 우상화와 수령 개인 독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아첨분자들의 주장 사이의 사상적 대립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김정일에게 아첨해서 특권적 지위를 지키려는 자들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나의 주체사상 이론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철학적 견해를 내놓을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능력도 없었다. 그들 중에 제법 나서는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김일성 서기실의 조수 출신이었다. 그는 우리 서기들이 쫓겨난 뒤에 선전부에 들어가 소위 216호실을 담당한 부부장으로 김정일의 문서를 만드는 사업을 주관했다. 그는 한때 나를 매우 따랐으나 김정일에 직속된 선전부 부부장이 된 후로는 자신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에 금이 갈까 두려워 주체사상연구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서정리실 실장과 부실장들도 내 제자들이었으나 역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새로운 이론에 기초한 주체사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회과학원은 이런 기미를 알고 주로 선전부와 연계를 갖고 나의 주체사상 이론을 줄곧 헐뜯었다. 또 선전부는 강연안을 작성할 때 종합대학 학자들을 주로 동원하는 것이 편리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 선전이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주체사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주로 제3세계 나라의 학자들이었으나
점차 일본과 유럽 선진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또 세계 도처의 주체사상 연구 소조들과 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도쿄에는 북한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주체사상 국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은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있던 야스이 카오루였다. 야스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다가 주체사상으로 전향한 사람이었다. 그를 만난 것은 1977년 4월 평양에서 가진 주체사상 국제 세미나에서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야스이와 나는 며칠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역시 주체사상의 요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와 나눈 대화 한 토막이 기억난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길을 택했는지 물었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 해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정신적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에 관한 사상 같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과 비슷하기도 했다. 중앙당 비서가 되고 나서도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있었다.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었지만 외국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장직과 비슷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더 높게 인식했다. 그래서 나는 중앙당 비서가 된 다음에도 당 대표단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곤 했다.